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루안스크 동쪽 전선에서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전력으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점령지를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명의 러시아군 장성이 희생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퇴역한 장성이었던 카나마트 보타셰프였던 것으로 밝혀져 러시아군의 공군 전술기를 몰 조종사가 부족한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퇴역한 러시아 장성이 타고 있던 수-25 공격기는 루안스크 전역에서 공세 작전을 벌이던 도중 우크라이나군의 제-80 공중 강습 여단이 쏜 이글라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워오며 지금과 같은 대반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활약한 것 중 하나는 스팅어와 같은 각종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이를 완벽하게 운용해 러시아 공군을 두려움에 빠뜨린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일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자신들이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최적의 전술을 사용하고 러시아군을 함정에 빠뜨린 채 제블린과 스팅어를 동원해 매복과 기습 공격으로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의 강력한 공격 헬기와 저공 비행하는 전투기들을 격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도입된 적외선 플레어 대응 기술 덕분인데요. 우리 한국은 우크라이나 스팅어가 러시아군 전투기와 헬기들의 기만책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고 처절한 능쟁을 가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강급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팅어라 할 수 있는 신공에 사용되는 이중대역 적외선 탐색기와 데이터링크가 사용되는 이 공대공 미사일은 세계 최강급의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 최강의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서도 개발을 포기했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블록 3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한국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를 비롯해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공대공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각국 전투기들에게도 반드시 탑재되는 무기인데요. 우리가 개발하는 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 최강급의 성능을 자랑하며 미사일 연동 변환 기술, 이중대역 적외선 검출기 기술, 데이터링크 연결 기술 등이 동원되어 KF-11 보람의 국산 전투기를 최강의 제공 전투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공군력을 끌어올려야 할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미국조차 만들다 포기했던 AIM-9X 블록 3급 성능의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군이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뛰어난 미사일 개발한다. 우크라이나는 안타깝지만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위협은 여전히 북한과 중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전력을 빼놓고 볼 때 이번 전쟁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기록한 러시아는 현재 세계 군사력 3위 이하로 밀려나고 세계 군사력 2위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러시아의 전차와 포병, 다연장 로켓 등이 가장 위협적인 수단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력 덕후 포방고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육군력에서는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지리적 위치의 유리함을 이용해 중국의 끝없는 지상군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현재 2,100여 기가 넘는 군용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해를 건너 바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공군력의 증강이 절실한 상황이며 중국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이 발생할 경우 뛰어난 성능을 가진 공대공 미사일이 대량으로 필요한데요.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웅을 지키게 될 KF-1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했고 가능하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높은 신뢰성을 가진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려된 대상 중 도그 파이팅, 즉 근접전을 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는 가장 인지도가 높은 AIM-9X 사이드와인더가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만 해도 미국은 AIM-9X에 대한 판매와 기술 자료 제공을 거부했는데요. 참고로 지금은 AIM-9X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다른 후보를 알아봐야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IW-ER 공대공 미사일이 있었고 이는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 개발에 이스라엘 엘타사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KF-21의 공동사업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이를 기피했고 이스라엘의 IW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이 무장을 장착한 KF-21 전투기를 이슬람 지역 국가들에 판매할 수 없었기에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KF-21에 통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제 아이리스-T를 긴급 도입하게 되었습니다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KF-21을 위해 긴급하게 계약된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인 아이리스-T의 가격이 너무 비쌌던 것인데요. 차라리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비를 투입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DL사가 개발한 아이리스-T는 딱 40발만 직도입할 계획이며 나머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긴급 개발 형태로 국내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 최대한 빨리 개발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과거 2008년에서 2012년에 이미 한국 공군이 제기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소요 제기서가 합동참모본부의 평가를 통과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국방중기계획 2008-2012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842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AIM-9X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한국형 차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한다는 사업안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먼저 개발한 후 2015년 이후부터는 후속 사업 형태로 비가시거리 교전인 BVR전에서 사용되는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계획을 진행시킨다는 사업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카이와 공군 내부에서 여러 내외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의 갱도 포병을 무력화시키는 차기 전술 유도탄 KT즘 등의 개발이 우선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행되지 못했던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인데요. 흔히 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AIM-9X 사이드와인더급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미국도 만들다 포기했던 AIM-9X 블록 3급의 성능에 일본이 자랑하는 AIM-5B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을 능가하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행 핵심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활용해 개발 중인 기술은 미국이 개발을 중단했던 AIM-9X 블록 3급에 버금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기존 로켓 모터로는 충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없어 취소된 미국의 AIM-9X 블록 3는 60%가량의 사거리 향상을 통해 50km에서 60km 이르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급 사정거리를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탄두 둔가마 기술로 사고에 의한 폭발 방지 등 안정성을 높이고 ECM 장비나 제밍에도 무력화되지 않는 레이더 시커를 장착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이와 같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용기들의 플레어와 회피 기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 파괴하는 미사일들의 비결. 이를 위해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는 이중대역 적외선 검출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이중대역 적외선 검출기는 간단한 듯 보여도 매우 복잡한 기술 및 전략 기반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그 성능이 더욱 기대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거의 모든 종류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은 적외선 탐색기를 사용하는데요. 적외선 탐색기는 주 야간할 것 없이 적 항공기에서 내뿜는 열원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도 체계를 개발하는 것 또한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대공 미사일에 사용되는 중적외선 탐지 센서는 개량을 거듭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고 3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L은 적 전투기에서 방출하는 중적외선 대역에 뜨거운 배기가스를 탐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탐지거리 또한 3km에서 7km에 달했으며 명중률 또한 86% 정도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 전투기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 장비인 플레어에 대응하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인데요. 이라크의 미그-25 전투기 한 대가 단일 공중전에서 플레어를 사용해 AIM-9L 미사일의 공격을 2번이나 회피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IM-9M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는 중적외선 탐색기와 함께 자외선 탐색기 센서까지 함께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덕분에 AIM-9M은 적 전투기의 플레어에 속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저공 비행하는 러시아의 전투기나 공격 헬기들을 격추시키는 데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 또한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투기들과 공격 헬기들이 뿌리는 적외선 플레어 방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리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중적외선 탐색기와 자외선 탐색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뛰어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바로 신궁입니다. 러시아 SA-18에 사용되는 로모-9E410 탐색기 기술을 도입해 개발된 신궁은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중적외선 대역을 탐지하는 안티모나 인듐과 1.7에서 2.4 마이크로미터 근적외선 대역을 탐지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황화카드뮴 시커를 이중으로 사용합니다. 신궁은 표적에 접근할 때 탐지 능력이 우수한 중적외선 시커를 먼저 사용하고 종말 유도 단계에서는 적기가 중적외선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방출하면 황화카드뮴 시커가 적 전투기 엔진 노즐부에서 방출되는 근적외선을 추적해 적외선 플레어를 무시하고 적기를 격추시키게 됩니다. 신궁에 탑재된 이 이중대역 탐색기는 처음에는 러시아를 통해 수입되었지만 2014년에 LIG X1이 이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현재는 국산 탐색기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될 초격자 기반 중적외선, 원적외선 이중대역 검출기 기술 기반은 이때 확보된 것입니다. 하지만 LIG X1의 관계자는 현용 신궁 지대공 미사일이 이미 AIM-9M 사이드와인더급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얼마든지 가장 최신형인 AIM-9X급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말했는데요.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AIM-9X가 사용하는 128x128배열 FPA 검출기보다 훨씬 해상도가 높은 640x480배열 FPA 검출기를 사용합니다. 이 FPA 검출기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탐지 거리가 늘어남은 물론 표적과 기만기를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지기에 그만큼 더 적기를 격추시킬 확률도 높아집니다. 국내에는 이미 1280x 1024급 해상도를 갖춘 중적외선 대역 FPA 방식 검출기도 개발되어 있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중국이나 북한의 전투기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소가 제안한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제 AIM-9X 기본형보다 더 우수한 5세대 모델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AAM-5B 미사일이나 독일의 아이리스-T 미사일과 비견되는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초전면 배열 방식, FPA 검출기 적외선 시커와 관성항법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전투기 HMS 체계와 연동되기에 조종사가 헬멧에 뜨는 목표물을 바라보기만 해도 조준 및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진 기관으로는 적기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무연 및 둔감성을 가진 고체 추진제가 사용되고 있기에 적기가 회피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TVC 혹은 JVC 추력 제어 노즐을 활용해 50G급 이상의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이미 지나쳐간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도 뒤로 확 꺾어 날아가 격추시키기에 반드시 적기의 꼬리를 잡고 있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을 일단 발사한 후 조준할 수 있는 발사 후 로건, 롤 모드로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근접 공중전 시 적의 기습 공격에도 재빠르게 반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사일이 사용하는 FPA 검출기는 표적의 영상을 통해 인식하는 장비이므로 저공에서 기동하는 순항 미사일이나 무인기까지도 격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5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레이저 근접 신간을 사용하는 덕분에 신뢰성이 높고 지향성 탄두를 사용해 작은 탄두로도 강력한 위력을 표적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개발하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한 이런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연동 변환 기술을 통해 우리가 개발할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11 보라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도입한 F-15K, KF-16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인 F-35E에도 장착 및 통합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국 전투기에 해외 무장 탑재를 허용하지 않는 게 미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개발한 미사일을 탑재 가능하다는 걸까요? 둘째, F-35A는 내부 무장창에 AIM-9X와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의 하드포인트에 탑재합니다. 그럴 경우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현재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AIM-9X 블록 2 플러스의 운용 방식을 보면 외부의 하드포인트를 통해 무장을 장착해도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미국에서는 정말로 F-22직 그라울러라 부를 만한 전자전기 이녀석 스텔스기인 전투기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모쪼록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과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능가하는 한국형 단거리 미사일이 개발되고 이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블록 3에서도 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